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김진수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냐면요. 바로 제 아버지 덕분입니다. 제 인생의 멘토이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버지와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하셨습니다. 작지만 단골 손님이 많은 백반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들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가게로 출근하셔서 영업 준비를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재료를 자르고 양념을 만들고 가게를 쓸고 닫고 그러다가 아침 8시부터 손님을 받으셨습니다. 근처에 큰 병원이 하나 있어서 아침부터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분들도 밤에 일하고 백반 먹고 퇴근하기도 하셨고 보호자분들도 끼니 챙기러 오셨었습니다. 부모님은 단 하루도 가게 문을 안 여신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매일 1년 365일 가게 문을 열고 일을 하셨더랬죠. 성실하기로 소문난 부모님은 모범적이기로도 유명하셨습니다. 그 일대에 저희 부모님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요. 길거리를 걸을 때에도 그냥 걷지 않고 어디 쓰레기 떨어진 건 없나, 가게들 배너 쓰러진 건 없나 둘러보면서 다니던 분들이십니다. 한 번은 옆 가게에서 싸움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 가게는 밤 장사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쯤부터 새벽까지 장사를 하며 술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메뉴는 뭐 돼지고기, 껍데기 이런 것들이었고요. 저희 부모님 가게는 아침부터 점심 장사, 그리고 초저녁 장사까지 하시고 8, 9시쯤에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도 마감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1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부모님께서 마감을 하고 계시는데 옆 가게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답니다. 험한 꼴 보고 그냥은 못 지나치시는 아버지가 얼른 뛰어나가서 상황을 살피셨고 옆 가게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고 했습니다. 상복 차림의 손님들이었대요. 자기네들끼리 술을 먹다가 싸움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했더라? 오래되어서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자식들끼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 때문에 싸웠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기 또 시작이네. 아휴, 그냥 냅둬요. 저러다 말겠죠. 어디 한두 번인가? 얼른 끝내고 집이나 가요. 진수 기다리겠네. 사실 그런 싸움은 저희 부모님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근처 병원에 장례식장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조문객들이나 유가족들이 자주 술을 먹으러 오곤 하거든요. 그러곤 안에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밖에서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또 싸우는 상복 차림의 사람들을 보며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얼른 퇴근을 하자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저희 아버지가 아니죠. 아이고 선생님들, 다른 분들 다 보시네. 아직 초저녁이에요. 그런 얘기는 술 깨고들 하세요. 자자, 그만 진정하시고요.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다가가셨지만 싸우던 남자 둘은 연신 씩씩거리기만 했답니다. 급기야 허공에 발차기가 오가자 그 가게 사장님까지 합세해서 두 사람을 말렸다더군요. 그런데 보통 싸움이 아니었답니다. 막 옆에 있는 의자들 날리고 거기 가게에 있던 사람들도 급하게 나가버리고 아무래도 형제 같아 보였는데 그 와이프들까지 합세해서 난리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이라는 사람이 술이 가장 취해 있었는데 그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술병을 휘둘렀고 억울하게도 그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깨진 파편이 아버지 팔에 튀면서 팔에 10cm 정도 상처가 나서 피가 흥건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 있던 사람 다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어머니도 놀라고 술병 깬 당사자도 놀라고 구급차 부르고 한바탕 아수라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졸지에 응급실 가서 상처 부위를 꿰매야 하셨고 평생 팔에 흉터를 가지고 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이 바닥의 슈퍼맨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몸은 괜찮아? 이야, 내가 어제 다 들었어. 큰일 했다며? 김 사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주 든든하네. 근처 가게 사장님들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성격까지 갖춘 아버지는 그 일대의 자랑거리이자 일대 상권을 대표하는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모두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저희 아버지를 저는 참 싫어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바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바쁜 게 싫었습니다. 전 형제도 없거든요. 부모님께서 결혼 5년 만에 어렵사리 저를 가지고 낳으셨기도 했고, 어머니가 저 낳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 밑으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는 걸 알았기에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한다만, 형제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일 안 하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길동아, 너희 엄마는 맨날 너 데리러 와? 응, 왜? 어떻게 그래? 일 안 하셔? 응, 우리 엄마는 일 안 해. 그래? 부럽다. 유치원 다닐 때 저의 주 양육자는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준비시켜 주시고, 하원도 할머니가 해주시고, 저녁밥도 할머니랑 먹고, 잘 때 되어서야 부모님이 집에 오셨거든요. 주말이나 되어야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매주 주말마다 가게에 가 있었습니다. 세상엔 어찌나 아픈 사람이 많은 건지 주말에도 가게는 보호자들과 의료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구석에서 딱지를 접고 한글 학습지를 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가끔 손님이 뜸하면 어머니 손을 잡고 놀이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30분도 못 놀고 다시 가게에 들어가야만 했었죠. 그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평일에 오로지 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하고 잠깐 놀다가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블록을 하고 혼자 과자를 꺼내 먹고 만화책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6시쯤이 되면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에서 어머니가 거신 거였습니다. 진수야, 밥 먹자. 그럼 저는 부모님의 가게로 갔습니다. 가서 항상 제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 저녁밥을 먹었고, 다 먹으면 집에 다시 혼자 들어가서 씻고 잠을 잤습니다. 매일이 심심했습니다. 분명 부모님하고 함께하면 정말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식어갔습니다. 특히 하루에 얼굴도 몇 번 못 보는, 일주일에 대화 몇 마디 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더욱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 몸에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이모랑 어머니랑 건강검진을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몸 관리를 아예 안 하셨거든요. 매일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으셨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치열하게 사시니까 그 모습이 딱했던 이모가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간 것입니다. 얘 명자야. 살 땐 살더라도 지 몸 하나는 챙기면서 사는 거야. 자식도 있는 애가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시던 그날도 새벽에 나가서 재료 손질 하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알게 된 어머니의 병. 다름 아닌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무릎 끌어안고 엄청 울었습니다. 엄마, 암이라고? 암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수야. 엄마 괜찮아. 수술하면 금방 낫는데. 아픈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청소를 하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너무 유난 떨지 말아라. 갑상선암은 수술만 잘 받으면 금방 일상생활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부터 괜히 아버지가 미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뭐 하시느라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도록 냅두신 건지, 자고로 남자라면 여자를 지켜야 마땅한 건데 어머니를 왜 안 지킨 건지, 왜 일만 시킨 건지, 그리고 어머니가 암이라는데 왜 이토록 무신경한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상난 것처럼 울어대는 초등학생인 저를 안심시키려고 일부러 더 그러셨다는 걸 알지만 그땐 정말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이 났고 어머니는 금방 일상에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전에만 출근을 하셨고 가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 건강도 챙기자는 어머니의 제안이 있었고, 그럼 아버지가 오후 장사를 도맡을 때니 어머니는 오전에만 돕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쉬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또 한 번 미웠지만 어린 제가 부모님 일에 어찌 끼어들겠습니까? 속으로만 콧방귀를 흥 뀌고 말았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저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았습니다. 제게 아버지란 존재는 그냥 일을 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분, 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도 잘 몰랐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이 좋아서 일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밑에서 외롭게 자란 저는 가난기 가득한 그런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정말 치지리도 듣지 않는 못난 아이였습니다. 이런 반항기는 중학생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수야, 숙제는 했니? 예. 정말 다 한 거 맞아? 아유, 그렇다니까요. 안 했습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저는 맨날 만화방 가서 만화책이나 보고 친구들하고 오락실이 나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일해서 보내주신 학원도 걸핏하면 빼먹었고 부모님한테 혼이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놀기만 좋아했던 저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에게 정말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시험을 정말 엉망으로 봤거든요. 아버지가 원래 성적으로 뭐라고 안 하시는데 그때 갑자기 제 성적표를 보시더니 큰 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진수, 이리 와. 왜요? 왜요? 지금 왜요라는 말이 나와? 너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고등학생밖에 안 된 녀석이 밖에서 뭐 하고 싸돌아다니길래 허구 한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성적은 이렇게 엉망인 거냐고? 대학은 안 가? 아, 몰라요. 공부 재미없는 걸 어떡하라고요? 대학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재미없긴 뭐가 재미없어? 너 노력은 해봤어? 해보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임마, 대학을 가야지 왜 그런 소리를 해? 아, 왜 갑자기 잔소리 하세요?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뭐 한다고 성적이 이 모양이냐고. 그러는 아버지는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난리인데요? 아, 짜증나. 그날 제가 했던 모든 말, 아버지의 표정 하나하나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곤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었으면서 왜 갑자기 신경을 쓰는 건지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저는 그날의 저를 두고두고 미워하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의 사도, 사장님들의 슈퍼맨, 뭐든지 척척 박사인 우리 아버지. 가게 일뿐만 아니라 남 돕는 일에도 진심이라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우리 아버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모범적인 아버지. 그날의 사고도 아버지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미 일어난 사고였는데 아버지의 이런 성격 탓에 화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바로 앞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였는데 사고가 꽤 크게 나서
화물차는 전봇대를 완전히 받아버렸고 승용차는 전복되었습니다. 뒤 이어오던 차 2대도 충돌을 입었고요. 순식간에 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리 없는 아버지가 나섰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119며 112며 신고를 했고 전복된 차에서 피가 흘러나왔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차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헤집고 아버지가 승용차에 가까이 섰답니다. 운전석에는 남자가 한 명 타 있었고 피를 많이 흘렸고 의식은 없었답니다.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기에 먼저 그 사람을 꺼내야겠다고 판단한 아버지는 얼른 운전석으로 향했고 안전벨트를 풀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남자를 꺼내려고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 폭발해버렸고 차 안에 있던 남자는 그대로 숨을 멈췄고 아버지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처 가게 사장님에게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나가셨고 저는 학교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급히 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야구를 보시며 맥주를 드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이라니요. 뭔가 믿기지가 않아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 엄마? 진수야, 진수야 어떡하니? 네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 어머니의 눈은 말도 아니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갑자기 수척해진 듯 얼굴빛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와 수술실 앞에서 꼬박 7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총 10시간의 긴 수술을 하고서야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수술을 막 끝낸 의사의 얼굴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의사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을 처음 보는데도 막 수술을 끝낸 의사의 얼굴을 처음 보는데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벗고 흐르는 땀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땅을 치며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동네 슈퍼맨과도 같던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도 까딱, 입도 뻥끗, 눈도 깜빡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멍하니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저의 모든 인생이 후회스럽더군요. 왜 그렇게 아버지를 불편해하고 어렵게만 생각했을까? 왜 아버지에게 반항했을까? 왜 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모든 게 후회되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 잡아본 아버지의 손은 아주 거칠고 주름이 많았습니다. 상처가 많고 흉터도 많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손이 너무도 불쌍해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홀로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젖은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몸 구석구석을 닦이고 혹시나 싶어 아버지에게 책도 읽어주시고 흰 죽에 간장을 조금 넣고 비벼서 끼니를 해결하시고 아버지의 손발톱을 자르시고 머리를 빗겨주시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저녁 병실에 불이 꺼지면 어머니는 조용히 숨죽여 흐느껴 오셨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은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제가 학교 방학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는 저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간호하고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하루는 병실 소등을 하고 어머니와 휴게 공간에 나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참 긴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수
이제 조금 있으면 고등학생이네. 네, 진수야. 아빠가 왜 그렇게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열심히 했는지 아니? 돈 벌기 위해서? 왜 돈을 버시는 것 같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진수, 너 어릴 때 아팠던 거 기억 안 나지?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아팠다니요. 전혀 기억도 안 나고 부모님 중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막 태어났을 때 제가 많이 아팠었대요. 선천적인 문제들이었는데 수술만 잘 받으면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술을 잘 받았을 때의 얘기이고 수술 후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 수술이 잘 될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상당했었고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애기들이 다 보험이 있지가 않았잖아요. 다 살아가다가 들었죠. 게다가 뱃속에서 10달 건강하게 자랐던 저였으니까 더욱 보험 같은 게 필요 없었고요. 부모님도 전혀 모르셨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총 2년에 걸쳐서 2번의 수술을 받고 몇 달간의 병원 입원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았고 이후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셨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래, 너무 어릴 때라 기억 안 나겠지. 아빠가 말하지 말자고 했어. 왜요? 아빠가 그때 너 살리겠다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발벗고 뛰어다녔거든. 병원 알아보고 너 간호하고 그러다가 시간 남을 때마다 막노동판 나가서 일하고 병원비로 큰돈이 계속 나가니까 결국 전셋집도 나와서 전세금으로 병원비 메우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한 거야. 그래도 감당이 안 돼서 대출 받고 또 받고 이런 상황을 진수 네가 알면 네가 위축되고 괜히 자책할까 봐 아빠가 걱정이 되었나 봐. 그래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가족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그게 아빠가 열심히 사는 이유야. 그때 빌린 돈 갚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아주 만약에 정말 아주 만약에 진수 네가 아프면 그땐 돈 걱정 없이 수술받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일했던 거야. 생전 처음 듣는 그 이야기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저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애정이 별로 없고 일만 좋아하셔서 맨날 일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이 슬픈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저를 위해 정직하고 모범되게 살아오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뭔가 마음가짐을 고쳐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똑바로 살아야지 아버지가 다시 살고 싶어질 테고,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하셨습니다. 벼락을 맞을 확률, 그보다도 더 낮은 확률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는 것은 정말 정말 기적일 거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2 진학을 앞두고 있던 때였고 어찌 보면 많이 늦은 시기였습니다. 기초 지식도 많이 부족했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후회 없이 노력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동안 아버지 옆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생 문제집을 사서 푸는데 어려워서 그보다 낮은 초등학생 문제집을 사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처럼 맨날 틀리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하나 없었지만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를 위해 뭔가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열심히도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안 사정이었죠. 아버지가 쉬면서 가게 운영을 못 하시니 수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신 어머니가 홀로 가게에 나가기로 하신 겁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아빠가 저렇게 누워만 있는데 엄마라도 나가야지. 못해도 해야지. 어쩌겠냐. 먹고는 살아야지.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서 잠을 주무셨다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를 하시고 가게에 나가셨습니다. 홀로 재료 손질을 하고 양념을 하고 조리를 하시고 그러다가 아침부터 몰려드는 손님들을 혼자 상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시다가 점심 장사까지 마무리가 된 후에야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희 가게를 자주 이용하셨던 손님들이 종종 저녁밥을 먹으러 찾았다고 하더군요. 문 닫아요? 저녁 장사는 안 하세요? 미안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아파서 가게를 오래 볼 수가 없네요. 전보다 덜 벌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장사만 해도 정리하면 4시, 5시 무렵이 되었는걸요. 암까지 겪으셨던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그마저도 많이 벅차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달려가서 어머니 가게 정리하시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벌면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랑 둘이 아껴 쓰면 한 달치 식비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병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내내 장사를 하신 어머니를 좀 쉬게 해드리고 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도 못 다니고 어디 물어볼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반 애들 중에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 쫓아다니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기막히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밑바닥을 기어다니던 성적이 차츰차츰 올라갔습니다. 대학교에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기 한 달 전에 저를 혼내시면서 대학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무조건 대학에 가자가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자취를 해야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돈을 써야 하니까요. 최대한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1분 1초를 허투루 쓰질 않았거든요. 시간 쪼개어 공부하고, 시간 쪼개어 알바하고, 시간 쪼개어 아버지 간호하고,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게 일 하시면서도 아버지 욕창 한번 안 생기게 관리하신 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주변의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도, 의료진 분들도 모두 저희 어머니에게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대개 가족이 식물인간이 되면 같이 피폐해지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기적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게 저와 어머니의 원동력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오지 않을 것 같던 수능날이 되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형편이 없었던 저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능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수능장으로 향했습니다. 교실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렀습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닌데 이 시험으로 제 앞으로의 인생이 좌지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모르는 문제들이 훨씬 많은 시험이었지만 무사히 시험이 끝났고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전문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전문대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전문대라도 간 것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대학 합격한 날 너무너무 기뻐서 누워 계신 아버지 손 꼭 붙잡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빠, 저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합격했다고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대학교에 가요. 아빠, 다 아빠 덕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아빠. 그렇게 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마냥 편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남들보다 2년을 덜 다니지만 제게는 그 학비도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감사했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대학교를 다니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시간도 좀 더 자유로워지면서 시급을 더 많이 주는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호프집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다 마치고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바빠지기 전에 저녁밥도 챙겨주시고 가끔 보너스도 챙겨주시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평일 5일은 그 호프집에서 일을 했고 주말에는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저희 가게가 바로 병원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둘이 장사를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아버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저녁 장사까지 쭉 할 수 있었죠. 그때 주변 사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와서 식사하시면서 매출도 올려주시고 저희 뭐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셨죠. 사장님이 좀 차돈이 있대요. 얼른 나아져야 하는데 어째요?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니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우리 동네 슈퍼맨인데 돌아오셔야지요. 아버지가 열심히 사셨던 보람이 있구나. 선행을 베푸셨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장님들은 저희만큼이나 아버지를 걱정하셨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땐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홀로 얼마나 고생하실지 눈에 훤했기에 쉬이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엄마, 꼭 건강 챙기셔야 해요. 장사 맨날 하지 마시고 주말엔 좀 쉬세요. 사람들도 다 이해할 거예요. 아셨죠? 제가 전역하면 또 도울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쉬세요. 엄마. 알겠어.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니? 진수 너야말로 몸 잘 챙기고 건강해야 한다. 네, 엄마. 우리 둘 다 건강해요. 그렇게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옮겨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휴가 나올 때마다 어디 한번 놀러 간 적 없이 어머니 장사를 도왔고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더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하는 마음에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다행히도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군대 전역을 하고 학교 복학을 하고 또 1년 동안은 예전과 같은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1학년 때 일했던 호프집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다시 일하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평일엔 매일 호프집, 주말엔 가게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사실 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진 못했습니다. 학점도 썩 좋진 않았고요. 일상생활도 빠듯한데 학교 생활과 병행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대학교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별과제도 있고 실습도 있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고요. 다른 동기들은 교수님들과도 친하게 지내던데 저는 교수님들한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점은 잘 못 챙겼죠. 그래도 수업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수업 한 번 빠질 때마다 얼마를 버리는 건지 계산해 보니까 무서워서 못 빠지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성적으로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취업을 하려니까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막막하고 제 인생이 그렇게 답이 없는 건지 몰랐습니다. 눈이 아프도록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렸습니다.
웬만한 회사는 모두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 만한 곳은 고정급여는 적고 인센티브를 주는 곳인 영업직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저는 영업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정말 안 맞더군요.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못하는 편에 속해 있어요. 유창하게 말해서 남이 물건을 사도록 하는 그런 재주는 없었습니다. 첫 회사에서 한 달 일했을 때 저보다 2살 많은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다른 일을 알아봐. 그 이후에 다른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학력 무관이라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사무 업무를 보는 곳이었는데 한 달도 채우기 전에 잘렸습니다. 이유는 부장님 조카가 들어온다는 이유였고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된 회사를 알아보자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나마 자신 있었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영어 학원에 다녀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영어 노래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영어는 한 번도 싫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학벌이 좋지 않으니 토익을 잘 봐서 스펙을 쌓아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꼬박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 토익 800점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꽤 괜찮은 회사, 그러니까 중견기업에서 공고가 올라왔는데 전문대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른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도 아닌 회사들만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 회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면접 보러 갔을 때는 가서 그냥 1대1로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중견기업은 면접 날짜도 지정되어 있고 지원자들도 엄청 많았고 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웅장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정말 남루한 차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멋지게 머리도 정돈하고 각 잡힌 양복을 입고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더라고요. 저는 양복 살 돈이 없어서 그동안 아버지가 입으셨던 양복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아버지는 저보다 체구가 좀 더 크십니다. 헐렁하고 오래되어 색 바랜 양복에 광이라고는 없는 주름진 구두를 신고 있는 게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대기실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5명씩 나가기 시작했고 곧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기실을 나가서 면접실 앞에서 또 대기를 하더라고요. 복도에 의자가 줄지어져 있었는데 그 복도가 정말 너무 고요해서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면접실 안의 소리가 웅웅거리며 조금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네, 다음 지원자 5분 들어가실게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안으로 손짓을 했고 갑자기 등줄기에 땀이 줄줄 났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앉아 5명들 중 가운데에 앉게 된 저는 그 틈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를 시키더군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는데 면접관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정장이 없었나? 면접관 몇 명이 키득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학 빨개졌습니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횡설수설하다가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저랑 같이 면접을 본 어떤 사람은 영어는 물론 중국어도 잘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정말 좋은 학교를 졸업했고 어떤 사람은 언변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면접관이 제 이력서를 읊었습니다. 전문대, 전문대, 성적도 별로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스펙은 토익이 전부고 경력도 전혀 없으시네요. 네, 실망스러운 얼굴로 다시 묻는 면접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그 말이 꼭 왜 너 같은 놈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실한데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면접관들에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이십니다. 갑자기 면접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실망스러운 표정이던 면접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가 식물인간이시고 지금 7년 넘게 병원에 계십니다. 사고를 당하신 건 제가 1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랑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기 한 달 전에도 크게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공부를 하라고 하셨고 저는 싫다고 대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사이도 서먹하고 저는 여전히 놀러 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한마디라도 할걸. 사랑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할걸. 그때 어머니에게 듣고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청 아팠었대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살리겠다고 전셋집도 내놓으셨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만약 또 아프면 돈 걱정을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일이 좋아서 일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픈 아버지도 돌봐야 했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도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집에서 먼 곳으로 갔으면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 자취를 해야 하고, 그럼 또 생활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오갈 수 있는 가까운 학교 중 제 성적에 맞는 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평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 가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학교 때 성적을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갈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시 펜을 들어 토익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력 무관이라고 해서 이 회사에 지원을 한 거고요. 저 정말 절실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게 아주 느리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겁니다. 그게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입니다. 얘기하는 내내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다 마치고서야 고개를 들어보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관 분들 중 몇 분이 울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숙연해진 면접장에서 저도 면접관 분들도 눈물을 흘리며 면접을 끝냈습니다. 집에 가는 길 왜인지 후련하더라고요. 그래, 할 만큼 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합격할 거란 생각은 정말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요? 그럼 욕심인 거죠. 다른 곳 공고 올라온 곳 없나? 취업 사이트를 다시 열심히 뒤적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면접 본 지 며칠이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컴퍼니입니다. 김진수님께서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안내 전화 드렸습니다. 솔직히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건가 했죠. 그런데 정말 합격이더라고요. 정말 진짜로 제가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회사에 합격을 하다니요. 저의 진심이 통했고 이것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다짐을 하고 저는 당당하게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부서가 마케팅 팀이었거든요. 사실 제 전공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래도 부딪혔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잘한다면 그 어떤 부서보다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는 곳이잖아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공자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용어나 기본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자가 아니라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남들과는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제안한 건데 좋은 반응을 얻을 때가 많이 있었죠.
가끔은 단순한 게 좋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입사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서 광고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광고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고객들 반응도 엄청 좋았고 그 덕에 하반기 매출이 3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칭찬도 엄청 듣고 저를 못 믿어하던 선배들한테도 인정받았습니다. 아, 상여금도 두둑하게 받았고요. 어머니랑 그날 맛있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일 그만해요. 이제 내가 생활비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 아빠 병원비도 있고 그리고 가게를 어떻게 비워. 계속 찾아주는 손님들도 계시는데. 아이 참, 엄마도 생각하셔야죠. 너무 힘들잖아요. 아유, 알겠어. 그럼 주말에는 쉴게. 평일 점심엔 워낙 손님이 많아서 열어야 해. 그래, 주말에 문 닫는 게 어디냐 싶었고, 어머니는 평일에만 장사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출근 안 하고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있었죠. 어머니가 옆 환자 보호자분에게 받은 사과를 깎아주고 계셨고, 저는 오랜만에 책을 좀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보? 어머, 진수야. 진수야, 아빠 좀 봐.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시며 다급하게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가 눈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간호사분이 와서 확인해봤지만 미동도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착각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버지가 정말 눈을 감은 채로 눈알을 굴리셨고 한쪽 눈 실눈까지 뜨셨습니다. 어머니가 잘못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아버지는 완전히 눈을 뜰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발가락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또 1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오른쪽 손가락을 다 움직이고 손목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힘을 내보자는 말도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더 큰 기적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다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